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순신 연구하려고 봤더니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조대왕께서 그 시기까지 있었던 이순신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이충공 전서라는 책을 국가의 돈이 아니라 소위 내탕금이라 해가지고 임금님 개인 돈을 줘가지고 이충공 전서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훌륭한 리더를 본받아서 이 조선이 그야말로 동북아시아 최고의 국가로 한번 뚝 서보자 이런 꿈을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지금 현재 아산 현충사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성역화해 놓은 그런 공간이에요. 아마 전국의 이순신 사당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가보셨나요?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 아산 현충사. 네, 박정희 대통령 한번 가보세요. 통영에 충렬사라고 째려 안 됩니다. 네? 여기 충민사죠. 충민사. 째려 안 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지금도 뭐 이렇게 논란이 지금 돼. 그런데 어쨌든 뭐 공과 과가 있는데 어쨌든 공은 뭐겠어요? 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허리띠 줄람해서 민주화는 좀 뒤로 땡겨 놓더라도 산업화 일본에서 뭔가 좀 해보자. 그건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우리가 그 산업화가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대충 보면 그분은 뭐 어쨌든 산업화에 성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게 만들었다. 이때 이제 아산 현충사에 있는 이충국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존경하시면서 전국에 있는 이순신 관련된 모든 유적지를 박정희 대통령이 전부 다 막 복원시키고 개축하고 다 했어요. 아마 그때 저기 통영에 있는 뭐 한산도에 있는 재승당 뭐 여기도 다 그때 아마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한 그 재조명될 때 도약을 꿈꾸거나 부흥이 필요할 때 이제 이순신이라는 분이 모델이 되는 사례고요. 위기의 상황이 오면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이 오면 쭉 봤더니 또 언제 이분이 재조명되나 봤더니 구한말 일제 시기에 또 이게 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아산에 있는 현충사 지금 현충사 말고 원래 이거 말고 원래 거기 현충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대원군의 서원 철퇴에 의해서 이게 없어졌다가 일제 강점기에 전 국민적인 성금을 모아서 현충사를 복원했어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순신전을 써서 국민들을 계몽했어요. 우리는 시시하게 일본 같은 개닭다리 같은 놈들한테 식민지 생활할 그런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5,000년의 찬란한 역사가 있고 우리 역사 속에는 이순신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다. 우리 이걸 다시 이렇게 찾아서 정신 차려가지고 나라 되찾자 말이야. 이런 차원에서 이순신이라는 분이 재조명이 됐고요.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청년부장님 영화 명량이 그렇게 이제 이순신 신드롬 현상으로 간 것은 제가 볼 때는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하고 연관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저나 선생님들이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2014년부터 지금 16년까지 지금 계속 그런 위기가 저는 지속된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임진왜란을 극복했던 이순신처럼 위기 극복 역량을 지닌 그런 리더는 왜 잘 안 보입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순신처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의식을 지닌 리더는 왜 잘 안 보이는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순신처럼 자기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진정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고결한 인격을 지닌 리더는 왜 잘 안 보입니까? 하나 넘겨. 정신 차리시고 이거 한번 쭉 머릿속에 들어보세요. 왜 이순신이라는 분이 우리 역사 속에서 주기적으로 재조명되는 위기의 상황이 아마 이런 리더에 대한 그리움이 아닙니까? 이순신처럼 위기 극복 역량을 지닌 실력 있는 리더, 이순신처럼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의식을 지닌 리더, 이순신처럼 맨날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자기 파당이나 챙기는 그런 이익을 넘어서 진정 나라와 우리 백성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인격을 갖춘
리더는 왜 잘 안 되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순신으로부터 배워야 할 리더십의 키포인트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재미로 이순신을 접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도 저도 이순신 같은 리더가 되고 싶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리더, 이순신 같은 이런 조건을 만족한 리더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제대로 활동할 때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 인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구구절절히 세부적으로 하고 싶지만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일본은 카레나라, 조선은 카레나라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맨 왼쪽에 있는 게 최초의 이순신 동상이에요. 195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진해 9번 노타리에 만들어진 최초의 이순신 동상이에요.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1952년. 1952년이 어떤 상황이에요? 6.25 전쟁 한참 할 때요. 이순신이란 분 언제 재조명되신다고요? 예.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는 거 같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이게 이순신이란 분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저는 이걸 1세대 동상이라고 해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많이 알려진 광화문에 있는 동상이에요. 이걸 저는 1.5세대 동상. 1세대 동상은 정적이에요. 2세대 동상은 1.5세대는 2는 못 갔지만 칼을 옆으로 쫙 펴면서 무장 이순신의 어떤 위엄을 상징하는 나름대로 예술성이 있는 그런 동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거를 저도 그냥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저걸 딱 봤더니 이게 족보가 없는 동상이에요. 역사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동상. 조선은 활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활의 나라 조선. 매일 활쏘기 훈련을 했던 명공 이순신의 역사성이 전혀 동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봤더니 저 칼은 쓸 수도 없는 칼이에요. 네, 저거는 동상용 칼이에요. 동상용 칼. 네, 존재하지 않는 칼. 쓸 수도 없는 칼.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거 안 되겠다고. 여러분 그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봤죠? 난중일기 봤죠? 거의 매일 뭐예요? 활쏘기. 이순신만 명궁이 아니에요. 당시 조선의 장수들은 전부 명궁이에요. 기가 막히게 쏴요. 여러분 조총을 가진 일본 병사와 활을 가진 조선 병사가 1대1로 황야에서 한 50m에서 결투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게 우리가 조총으로 전환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1대1로 싸우면 활이 이겨요. 조총의 치명적 결함이 뭐냐면 한 발을 빵 쐈는데 안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장전을 해야 돼. 재장전하는데 30초 이상. 그러니까 조선 병사가 첫 발만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일본 병사는 고슴도치가 되는 거예요. 30초 동안에 몇 발 쏠까요? 몇 발 쏘아 실력껏 쏘지. 그죠? 고슴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교훈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익숙한 건 안 바꾸려. 우리가 일본 애들이 조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휴대 무기가 활에서 조총으로 바뀌지 않은 까닭은 활을 너무 잘 써. 자,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최초로 활을 든 작년에 만들었어요. 어디에? 교육학교는 다르다니까. 선배님을 만들라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교육학교 교장님이 또 뭐 칼을 든다 그러길래 제가 선배잖아요. 이거 안 돼. 칼든 이순신은 전국에 세고 셌어. 그리고 그거는 역사성이 전혀 없어.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상들이 무장 이순신의 위엄을 나타내는 어떤 예술성, 상징성 이런 것들을 표현해냈는지는 모르지만 활의 나라, 조선, 명공, 매일 활쏘기 훈련을 했던 이순신이라고 하는 역사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래서 관찰을 시켰어요. 최초의 활을 든 동상. 이게 이제 잘 가까이 본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조선
조선의 무장의 기본적인 무구예요. 무구. 완전 무장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팔이 앞으로 나와요. 팔찌. 칼 손잡이가 뒤로 가요.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무구를 착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1차 무기가 뭐야? 원거리에서 끝내야 돼요. 칼을 뽑는 상황이 됐다. 이거 이미 진 거예요. 이걸 뚫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준 거예요. 칼싸움하는 상황이 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백병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칼싸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임진왜란 당시까지 문과 시험에 어떤 그 실기 테스트를 나갔더니 칼싸움이 없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이제 칼싸움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전투라는 건 뭐 칼로도 싸우지만 최후의 상황에서는 백병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의 안 해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7년여 전장 동안 해전 벌어지는 걸 보면 이순신 칼을 한 번도 안 뽑았어요. 뽑기 전에 끝냈어요. 네. 그렇게 안 했으면 칼을 뽑는 상황이 됐다. 어떻게 모든 해전을 다 이겨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칼의 나라 일본, 칼의 나라 조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임진왜란 해전. 자, 오늘 뭐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 자,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가보자. 빨리 불러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각을 바꿔야 된다.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순신은 일당백하는 무역지 주인공이 결단판이다. 이분은 싸우기 직전까지 10대1, 20대1, 100대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신 분이다. 빠바박 넘기세요.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보통 1대식으로 싸워 이겼다라는 것을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여태까지 모든 이순신 관련된 기본적인 관점인데 아니다. 이순신은 10대1, 20대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다. 자, 그다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아주 유의미한 데이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연구 시작했어요. 이 데이터를 보고 막 가슴이 뛰어가요. 임진왜란 첫해 이제 임진왜란이 1592년에 벌어지잖아요.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1592년에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은 4차례 출동, 16번의 크고 작은 해전을 벌입니다. 1차 출동, 처음으로 이제 출동을 나가서 일본 수군과 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이게 5월 초에 벌어져요. 임진왜란은 4월 13일날 시작이 되는데 바다에서의 최초의 전투는 5월 7일 날 벌어집니다. 옥포해전. 그래서 이제 1차 출동 때 옥포해전부터 3번의 해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딴 거 보지 마시고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함선 척수만 아주 평면적으로 비교해 보면 옥포해전 91대 30, 합포해전 91대 5, 김포해전 91대 13. 월등히 많죠.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전투 결과는 거의 옥포해전만 4척 살아남고 거의 전멸이에요. 근데 특이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 조선 수군은 함선 피해. 자, 2차 출동 자료를 보고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됐죠. 자, 2차 출동 6월 달에 나가서 4번의 해전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딴 거 보지 마시고 단순하게 함선 척수만 비교해 보세요. 하천해전 26대 13, 강포해전 26대 21, 강항포해전 51대 26, 율포해전 51대 7. 이게 훨씬 많죠? 전투 결과는 뭐예요? 끝나는 거야? 아니야. 전투 결과. 자, 제가 한문만 공부하다가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영어로 제가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이 전투 결과. 퍼펙트. 클리어. 한마디로 퍼펙트. 완벽한 해전. 자, 한번 보세요. 일본 수군 전멸. 더 특이한 사실은 이런 해전에서 그럼 조선 수군은 역시 함선 피해 전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상식 안 맞는 거예요. 자, 이 1차 출동, 2차 출동의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딱 머릿속에 짚고 계시면 궁금한 게 나와요. 여러분처럼 연구소가 있는 정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되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대신합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상하네. 일본 애들이 우리보다 함선 척수가 훨씬 많을 텐데, 그죠? 네. 맞습니다. 임진년 1592년 중후반 기준으로 조선은 거북선, 판옥선, 전투함만 기준으로 해서 다 모으면 70여 척, 70여 척. 일본은 부산포부터 각 포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을 다 끄집어내면 대중소선 700여 척, 평균 500척에서 1200척까지 돼요. 만약에 일본의 함선 700척이 넓은 바다로 다 나오고 우리의 함선 70척이 넓은 바다로 다 나와서 넓은 바다에서 70척과 700척이 맞짱 뜨면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10배가 많은데 어떻게 해전 국면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이 한 말이야. 이게 여러분 리더 이순신의 실력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군인이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싸우기 직전까지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규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이분은. 우리보다 10배가 많은데 리더 이순신은 어떻게 해전 국면만큼은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이거는 이제 이순신의 실력, 능력,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고 사실은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첫 번째가 뭐냐면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전공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 직무 지식에 정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마 대학을 가면 또 이제 분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분야에서 계속 키워 나갈 거예요. 왜? 실력이 있어야 뭐 나라도 지키지. 실력이 있어야 부모님한테도 효도도 하지. 역량이 있어야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실력을 키우는 거야? 왜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 거야? 왜 사관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역량이 있으면 어려울 때 나라도 지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돈도 벌어야 되겠다. 뭐 권력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무슨 놈은 그걸 해가지고 뭐 서울대 연구대 가서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완전히 싹을 다 자르란 말이에요. 이건 이순신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순신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실력 있는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 실력을 뭘 위해서 쓴 거예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위대한 리더예요. 유능한 리더를 넘어서 위대한 리더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런 실력을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이런 역량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유능한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궁금증은 그래도 그렇다 이상하네. 리더 이순신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1차 출동, 2차 출동의 결과를 보면 일본 함선 110여 척이 격파가 돼요. 우리는 단 한 척도 격파. 어떻게 일본 애들 110여 척이 격파가 되는데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격파가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포인트가 또 있는 거예요. 이순신도 훌륭한데 이순신이 지휘했던 조선 수군의 이 실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연구해요. 예? 우리는 역사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일본은 서양 포르투갈에서 뭐 조총이라고 하는 신무기를 도입해가지고 조선을 잡아먹으려고 말이야 착착 준비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한 거야? 뭐 했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역사 교육을 배우나 모르겠지만 제가 역사 교육 배웠던 초중 고등학교에는 우리 조상님들 아무런 전쟁 준비 안 하고 맨날 동인이다 서인이다 당파 나눠가지고 당파 싸움 하고 고모양 곡골이 있다가 침략을 당해서 20일도 안 돼서 수도 서울 뺏기고 임금 선조는 저 우주로 도망가는 이런 식의 국사 역사 교육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관점만 가지고 역사를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임진왜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극복됐잖아요. 어려웠지만 극복됐잖아요. 어려웠지만 극복됐잖아요. 왜 어려웠습니까?
어떤 분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어떻게 극복됐어요? 어느 분야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쟁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준비 안 된 분야가 어떤 분야야? 육해공군. 공군은 없잖아. 지상군이 준비가 안 됐어요. 어느 분야가 준비가 잘 됐다고요? 제가 해군 출신이라 이런 얘기하는 게 별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어두운 면은 어두운 면대로,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해야 될 분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또 한편 자랑스러운 역사, 밝은 역사, 긍정의 역사는 그대로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긍지를 가지고. 이 임진왜란이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역사 인식은 전부 부정이에요. 패배주의고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식민사관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조선 놈들은 맨날 권력 다툽니다. 당파싸움이다. 이게 식민사관이에요. 니네는 내버려 둬봐야 니네 힘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역량이 없으니까 일본에 빌붙어 가지고 그냥 일본 식민으로 살아. 이게 황국 식민, 이게 식민사관이에요. 우리의 역사 인식이, 우리가, 여러분들은 좀 나을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전부 이런 어두운 어떤 측면의 저기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수군이 어떤 뭐 이런 자랑스러운 게 있는지 하나도 뭐 배울 기회가 있었겠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준비 없는 승리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야는, 지상군 분야는 준비가 안 됐지만 수군의 분야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 자빠져야 돼. 너무나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기가 막히게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충격을 좀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지휘했던 조선 수군의 실체, 전투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됐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은 2016년 대한민국 해군보다도 전투력 서열이 높다. 자, 그러면 2016년 대한민국 해군은 전 세계에서 몇이나 될까요? 실력이, 전투력 실력이, 네? 12. 우리 GDP가 12, 13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북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국방비를 좀 더 썼을 거 아니야? 네, 해군력 12. 230여 개 나라 가운데 12.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했어요.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나라가 좀 보수선하고 좀 이렇게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혁신도 하고 변화될 부분이 지금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이 7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한 역사예요. 네, 그야말로 세계 꽃지 나라에서 70여 년 만에 10등까지 오른 거예요.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할아버지, 중주할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예요. 지금 세월호 사건부터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저는 잘 극복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국민이거든요.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10등인데 이게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 실력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에는 해군력 1위부터 4, 5위까지 다 있어요. 우리가 세계에서는 10등인데 동북아시아에서 꼴찌예요. 해군력 1위 미국, 당연히 미국은 전 세계를 커버합니다. 2위 러시아,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대한민국, 북한은 열외. 북한 볼 것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는 10등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꼴찌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제 해군력을 놓고 봤을 때 임진왜란 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여러분들 저 세계 10인데 우리 해군력이,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러시아 해군과 싸워가지고 현재나 미래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죠. 중국 해군과 싸워서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 해군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해군과 붙어가지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민국 해군이 일본 해군에 비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회의적이에요.
대한민국은 졸면 죽는다. 이게 우리의 지정학적 환경이에요. 이거는 임진왜란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뭐 이순신을 얘기하지만 만약에 임진왜란 당시에 중국 명나라에서 파병하지 않았다면, 원병을 파병하지 않았다면 임진왜란 극복될 수 있었을까요? 이순신의 힘만으로? 충무고등학교지만 우리가 사실대로 얘기해요. 택도 없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국군들이, 학도병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만 가지고 만약에 미군이 수십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6.25 전쟁 때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졸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임진왜란 당시로 넘어가 보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은 그때도 양적으로는 안 돼요. 함선 척수면에서는 일본과 명나라와 비교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견줄 수가 없어요. 일본은 2천여 척 가지고 있어요. 명나라는요 5천 척에서 1만 척까지 있어요. 조선은요 다 합쳐봐야 70여 척이에요. 척수로 안 돼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척수로는 안 되지만 거북선, 판옥선의 질적 전투력은 동북아시아 최고입니다. 단위 함정당 1대1로 붙어가지고 우리 판옥선, 거북선을 이길 함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서양하고도 비교해봤어요. 당시 수준의 이 포를 쏘는 우리는, 여러분 영화 명량을 보니까 우리는 뭘 쏴요? 우리는 포를 쏴요. 여러분 아까 이제 제가 좀 빠뜨렸는데 1차 출동, 2차 출동 때 우리가 일본 애들을 100여 척을 격파하는데 일본 애들은 우리는 단 한 척도 격파가 안 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본을 격파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일본은 우리 배를 격파시킬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일본은 해전에서도 여전히 조총이나 활을 가지고 원거리에서 쏘다가 쏜살같이 와서 붙어서 자기네들 잘하는 백병전을 벌이는 게 얘네들의 주 전술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붙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원거리에서 포격전을 벌이고 또 더 접근해가지고 활을 쏘아가지고 접근하기 전에 이미 다 끝냈어요. 거의 모든 해전이 접근하기 전에 다 끝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붙었다? 접전이 벌어졌다? 어떻게 이런 해전이 벌어졌어요? 백병전 없었어요. 여러분 명량해전 13척과 133척이 싸웠어요. 백병전 없었다고 그랬죠 제가. 이 불가사의한 명량해전에서도 우리의 함선 13척은 그대로 고전이거든요. 한 척도 격파가 안 돼요. 반면에 일본은 133척 가운데 우리 13척을 에워싸고 공강전을 벌였던 31척이 모조리 격파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 100명만 잡아도 3,000명 이상 죽었어요. 5,000명, 8,000명 죽었대요. 명량해전에서. 그러면 우리 조선병사들은 명량해전에서 몇 명이나 전사했을까요? 전체적인 숫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순신이 직접 타고 막 그 영화 명량에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통제사배의 전사자와 부상자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기에. 네, 통제사배 13척이 아니라 통제사배의 전사자 숫자 2명. 부상자 숫자 3명. 왜 전사했고 왜 부상이 됐나 봤더니 일본에 조총을 맞았어요. 백병전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그 치열했던 그 절대 열세 상황에서 벌어졌던 명량해전조차도 백병전이 없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은 2016년 대한민국 해군보다도 질적 전투력 수준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몇 가지 좌표를 한번 보면 이 수군력을 해군력의 전투력을 이렇게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뭐냐면 병력, 무기, 함선 이런 거예요. 이거 하드웨어적 전투력 요소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전쟁 승패에 차지하는 비율은 미니멈 50%를 넘어요. 네, 지금은 90%가 넘어요. 미국과 싸우는 나라는 100% 이거로 끝나요. 무슨 전략